자, 오늘부터 하는 거는 니네 380쪽에 있는 게 뭐냐면요. 국어의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 단원이거든요. 국어의 어제와 오늘. 근데 사실은 이 단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 국어의 어제입니다. 어제. 지난번 국어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신라시대 때까지 얘기를 했지만 이게 교과서가 바뀌면서 정말로 딱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 만드실 때 그때부터를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훈민정음의 어제인 거죠. 이 단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380쪽을 볼게요. 읽어보도록 합시다. 국어의 어제와 오늘. 난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사극을 즐겨보곤 해. 요즘은 장영실이 주인공 사극을 보고 있다. 이게 드라마가 뭐였더라? 올해 초에 장영실이 주인공인 영화가 나왔잖아요. 최민식 배우가 장영실 역할을 하고 한석규 배우가 세종대왕 역할을 하고 천문이라는 영화가 나왔었잖아. 아마 그거 여러분들 본 사람 있을 겁니다. 거기를 잘 보면 좀 더 와닿을 건데 그 영화가 왜 좋으냐면요. 세종대왕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앙부일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앙부일부가 세종대왕 때 처음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세종대왕님 때 새로운 거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훈민정음이고, 그 중에 하나가 물시계, 그 중에 하나가 앙부일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악기, 편종이나 편경 같은 우리의 음악 이런 거를 다 만드셨잖아. 왜 우리 거를 만드셨느냐? 380쪽이요. 380. 안 들리면 박지원 나갔다 와. 아니면 볼륨을 좀 키워봐. 다른 사람들 잘 들리죠? 그치? 잘 들리지? 잘 들리겠지 설마? 나만 잘 들리는 거 아니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것들을 왜 만들었냐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만의 것을 찾고자 하신 거라고. 이따가 훈민정음 얘기할 때 잠깐 다시 할 건데 우리 것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거 여기가 베이징, 여기가 한양, 여기가 도쿄. 아니야, 좀 더 이쪽 갔었구나. 시차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1시간 정도, 여기는 30분 정도. 근데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국경의 시간대를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명나라의 밑에 있는 거니까. 지금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이루어진 것 때문에 아직 일본 시간 따라가는데 우리 것을 찾자는 노력은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대놓고 하신 게 누구냐? 바로 세종대왕님이라고 말하면 돼요. 훈민정음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명나라가 볼 때는 조선은 되게 짜증이 나는 국가인 거예요. 니네 뭔데 니네끼리 자꾸 뭘 하려고 해. 하지마. 좌절된 게 굉장히 많고요. 끝까지 밀고 나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훈민정음인 겁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보면 좋은데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마음으로 느껴보면 좋아. 그게 내가 설명한다고 니네가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런 마음에서 이런 걸 하셨구나 느껴보면 좋아서 사실은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의 장점은 뭐예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마음과 머리로 느끼게끔 하는 게 장점이잖아. 한번 보세요. 치구기 같은 발명 만드는 모습이 점점 흥미롭더라고. 어떻게 저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는지가 궁금해. 타임머신 타워가 장영실 만나서 직접 물어볼 수 있을 텐데.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조선시대 가면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혹은 시간이 많이 흘러 지금과는 다르지 않을까?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고 우리 뒤에를 넘어가도록 합시다.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제법 비슷하죠? 한반도 제법 비슷하지? 제법 비슷하죠?
훌륭하죠?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야, 국어가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니냐? 내가 국사도 아닌데요? 훌륭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맞은서 이상해? 뭐 이상해? 제주도가 없어서? 밑에가 너무 말랐나? 배고픈가 보지. 배고픈가 보죠. 하체가 좀 부실해 보이긴 하지만 똑같진 않아요. 이게 좀 더 길어야 되고 이게 또 부풀어야 되는데 매번 달라져. 근데 우리 예전에 한창 때요, 여기가 고구려, 여기가 백제, 여기가 신라잖아. 그러면 이 세 나라는 같은 나라가 절대 아니지.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할 때 뭐라고 공부합니까? 그냥 삼국시대라고 묶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당시로 니네가 타임머신에 갔다고 치자고, 니네가 한 서기 400년에 가서 고구려에 갔어. 고구려와 백제는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니네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이 세 나라는 별개입니다. 별개이고요. 고구려어가 있고요. 백제어가 있고요. 신라어가 있어요. 이 세 나라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말을 하면 통할까 안 통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통할까 안 통할까? 통하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봐. 이탈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쯤에 스페인, 유럽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포르투갈 정도가 있을 거고, 이 위에 프랑스가 있고, 여기에 독일이 있고, 여기에 영국이 있고요. 이쯤에 루마니아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이 정도만 얘기합시다. 지금 이 국가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한테 야, 니네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펄펄 뛰겠죠. 왜? 다른 나라잖아? 다른 나라인데, 요렇게 다섯 나라 말은요,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는 다 형제 자매예요.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로마 시대 말인 라틴어에서 다 나온 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도요, 특히 포르투갈어랑 스페인어는 서로 그냥 자기네 나라 말을 하잖아. 라틴어 맞아. 자기네 나라 말로 하게 되면 한 80%는 통해요. 마찬가지야. 물론 프랑스어는 발음법이 좀 달라져가지고 안 통할 수 있지만, 요렇게는요, 그냥 모여서 자기네 나라 말을 하잖아? 통합니다. 밥 먹었어? 오늘 반찬이 뭐야? 집에 언제 가? 나는 이런 일을 해? 이런 게 막 통하는 거야. 그리고 심하게는요, 이 나라나 이 나라도 그냥 모여서 얘기를 하잖아요? 단어만 나열해도 아주 미세하게나마 통하기는 해요. 통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는 여기에 영향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영어나 독일어는 여기 계열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아서 통하기는 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물론 똑같고. 그럼 통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통할 것이냐? 굉장히 깊이 있는 대화까지는 안 돼요. 전문 용어 당연히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나라 의사들이 모였다, 그래서 막 얘기한다, 자기 나라를 이야기한다, 간단하게 회화 정도는 되겠지만 깊이 있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 말이나 백제 말이나 신라 말이 존재하는데 아마도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닙니다. 하물며 같은 시대인데도 말이 안 통하는데 지금은 통할까? 절대 안 통하겠죠? 물론 대화는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기 400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아주 말이 안 통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600년 전인 1420년으로 가서 장영실을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겁니다. 아닐 건데 확실히 안 될 거야. 그리고 또 봐. 우리요, 이렇게 분단됐잖아요. 언제 분단됐죠? 1945년에 분단이 됐고, 해방 직후에 소련과 미국이, 그 다음에 1948년에 각각의 정부를 수립을 하고요. 1950년, 53년 사이에 전쟁을 저쪽에 일으켜서 막 싸우다가 그 다음부터는 거의 교류가 없어요. 완전 분리야.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알게 모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분단된 게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서로의 정부를 수립을 하고 이런 극심한 전쟁을 겪은 다음에, 그로부터 오늘은 2020년이에요. 얼마나 지났죠? 대략 72년이 지나요. 꽤 많이 지났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북한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잖아? 말이 안 통합니다. 주로 어디에서 말이 통하지 않느냐? 주로 어휘예요.
어휘가 거의 말이 안 통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억양도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북한과 우리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건 뭐예요? 여전히 같은 건 문장 구조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요, 어휘예요. 근데 억양은 뭐 심하면 우리 지금 경상도나 전라도 쪽도 억양이 남아 있으니까 알아들 수 있는데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역시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의 말 중에 저런 거 있잖아요. 일 없습니다. 이게 뭐죠? 일 없어. 이게 북한에서는 뭐예요? 괜찮아. 맞죠? 박지원 알고 있죠? 조문도 알고 있고. 이걸 어떻게 다 알고 있냐? 그 정도면 말은 통할 거야. 워낙 유명한 거니까. 일 없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 없어는 뭐예요? 이게 아무 일 없어가 아니라 됐어, 때려쳐 이런 개념인 거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그거 말고도 엄청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1420년으로 돌아갔다고 쳤을 때 1420년으로 가서 오늘은 2020년이라고 쳤을 때 600년이 지났잖아요.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역시나 어휘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요, 아직 이때 당시에는 억양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억양이라기보다는 우리말에도 성조가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봐, 니네가 2반이니까 니네 중에도 중국어 있을 거 아니냐? 성조가 존재했었다고. 근데 이게 나중에 사라지는데 이게 존재했고요. 이건 차이가 나고요. 여전히 같은 건 뭐예요? 문장 구조는 여전히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니네가 이때로 돌아가게 돼서 장영실을 만나게 돼서 물어보면 간단한 소통은 되겠지만 명확히 소통 안 될지도 모르는데 차라리 글로 쓰게 되면 오히려 말이 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바뀌었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야, 분필이 많아서 이게 없다야.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어휘가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는 걸 뭐라고 하느냐? 언어가 가진 속성 중에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언어는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쓰는 말과 내가 쓰는 말도 일부 차이가 있잖아. 니네가 가만히 있어봐. 04년생이잖아요. 맞죠? 맞지? 04년생이지. 05인가? 니네 04예요? 05예요? 04죠? 04면 나랑 꽤 많이 차이가 나거든 이제는. 야, 이제는 진짜 차이 나는구나. 몇십 년 차이밖에 되지 않았는데 니네하고 내가 쓰는 말에서 차이가 생길 겁니다. 하물며 600년은 바뀌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번 단어는요,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국어가 어떻게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아는 게 목표다. 그럼 니네 중에 또 누가 물어볼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 왜 알아야 돼요? 381쪽에 있는 걸 읽어봤더니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데요? 그걸 왜 해야 되죠? 왜 해야 돼요? 니네 380쪽이나 81부터 있는 거는 니네 평생 써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게 물론 이번에 지필평가에 나오겠지만 수능에는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왜 배우냐라고 니네가 근본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 이게 그렇게 쉬운 얘기도 아니야.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색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걸 왜 하느냐? 이걸 왜 해요? 이거 왜 하죠? 훈민정음 왜 배우죠? 생각보다 간단해요. 훈민정음은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왜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이걸 해야 되느냐? 한국어하고요. 한국 글은요 달라요. 이건 다른 개념이야. 그쵸?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인도네시아 살다 오거나 한번 갔다 오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든 인도네시아어, 인도네시아 글 이런 형태가 있을 때 이거는 있지만 요거는 없어요. 생각보다 전 세계의 민족이나 국가들 중에는 문자 체계가 없는 나라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 선생님 그럼 인도네시아는 글을 안 써요? 쓰지.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어디 보자. 이렇게 써야겠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뭔 소리인지 알아먹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대충은 알아먹겠죠. 자세히 모르겠지만. 얘들아, 점심은 먹었어? 내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물음표까지 해야지. 그쵸?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들은 알파벳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방될 때쯤에 미국 영향권을 받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미국 영어권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뭘로 써야 돼요? 한자로 표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이야. 집을 샀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말을 하고 싶다라고 친다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이게 집가짜지만 집을이죠. 실제로 신라시대 때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한자를 활용해서 우리말을 표현하는 걸 쓰는 건데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한문을 썼을지도 몰라요. 왜? 우리의 글이 없다면. 그렇죠?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글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언어는 있는데 표기할 수단이 없어서 영어 알파벳을 활용을 해요. 그럼 왜 영어 알파벳이냐? 그게 널리 퍼져 있고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에 있는 표현을 잘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지 않은 나라들은요 영어 알파벳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말을 표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뭐가 있죠? 정말 자연스럽게도 이게 있잖아. 이걸 지금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한글이라 그러고요. 처음 만드셨을 때는 뭐라고 불렀죠? 그거를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훈민정음은요 언제 만들었냐면 세종대왕님께서 1443년에 만드세요. 그리고 3년 동안 테스트를 한 다음에 자 이제 니네 써라 라고 반포를 하십니다. 언제쯤 반포하시죠? 음력 10월 9일 정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10월 9일 정도. 음력 9월 상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10월 9일이거든. 그게 언제냐? 그게 바로 한글날이잖아요. 이때 반포를 하셨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략 한 580년쯤 됐잖아. 580년이 지난 여러분들도 요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행복하게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거를 배우는 이유는요. 우리의 역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훈민정음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떤 목적이냐,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느냐를 아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의에 가까운 거라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냥 막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것을 알고 이제 접근을 하잖아.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은 한글이나 훈민정음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하고 진지하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목적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험을 떠나서 시험에서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편하게 쓰고 있는 거 이게 막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영어는 만든 사람이 명확하지 않죠. 그리고 원리도 잘 몰라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야. 한글은요, 훈민정음은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원리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다면 그걸 알고 쓰는 게 여러분들이 이 우리가 쓴 한글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진지하게 우리 글을 접해보자는 차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우잖아요. 그러면 훈민정음이나 한글에 대한 태도가 이제 많이 바뀌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축약어 같은 거 쓰잖아, 신조어 같은 거 쓰잖아요, 아니면 비속어도 쓸 거잖아, 쓰잖아요. 쓸 때라도 좀 더 생각을 하고 쓰더라고. 그런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잠깐 어디를 펴냐면요, 384쪽을 펴보세요.
384쪽은 내가 읽어오라고 한 건 아닌데 384쪽을 피면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이게 예전식이야. 예전 책은요 위에서 아래로 읽어야 되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읽어주는 게 맞아요. 요거는 훈민정음 언해본 옛날 책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과서에 실어 놓은 건데 여러분들 1분 정도 시간을 드니까 빠르게 한번 눈으로 봐봐요. 아 이게 뭐야? 한번 읽으려고 노력 한번 해보고요.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한 1분 정도? 1분 정도 시간 줄게요. 한번 해봐. 그래서 훈민정음은 나도 몰랐는데 내가 대학에서 이거 처음 배울 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큰 관심이 없었거든. 대학교 때 배우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거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정말 세종대왕님은 천재이신가? 이런 생각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이게 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자체가 힘들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를 개량하는 건 그나마 좀 나은데 물론 그것도 쉬운 건 아니야. 없는 거를 새로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이게 과연 쉬웠겠느냐 이제 얘기할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384쪽에 밑에 있는 그 책이요 책이 바로 훈민정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아까 얘기했지만 1443년에 훈민정음을 만드셨거든요. 한 20년 정도 고생하셔가지고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집현전 학사와 같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혼자 만드셨다고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혼자가 아니고 세종대왕님하고 큰아들 문종이랑 그 아들 수양대군이었던 세조 나중에 세조 그 다음에 공주님들 해서 가족 단위로 만든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3년 동안의 테스트를 거쳐서 훈민정음을 자 이제 니네 써라 라고 반포를 하셨는데 그냥 쓰라고 할 수 없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설명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를 같이 발표를 하시냐면 훈민정음이라는 책 제목의 설명서를 함께 출판을 하십니다. 설명서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훈민정음 그러면 두 가지야. 하나는 글자 체계로서의 훈민정음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책 이름으로서의 훈민정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봐. 당연히 이 훈민정음은 어느 나라 말로 써 있을까? 이 책은, 이 설명서는 당연히 어느 나라 말로 써 있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 있는 유일한 글이 뭐예요? 바로 한문이에요. 그래서 이 설명서는 한문으로 써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아직까지 요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슬슬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한문으로 설명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배포를 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훈민정음 체계를 이해를 하고 나서 좀 널리 퍼지니까 이제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죠. 누구나 다. 그리고 더 널리 퍼뜨릴 필요가 있죠. 이때는 양반들이 백성들한테 알려주는 차원에서 한문 설명서가 필요했다면 이제 백성들이 백성한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1459년에 세조께서 훈민정음으로 풀이한 언해한 판을 1459년에 발표를 하십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여기나 다 뭐가 있냐면 다 서문이 있어요. 내가 이걸 왜 만들었고 이거의 특징은 뭐고 이런 거 설명하기 있습니다. 훈민정음 언해본에도 서문이 있고 제대로 훈민정음에도 서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381쪽이랑 384쪽에 있는 게 바로 훈민정음 언해본의 서문이에요. 나란말싸미 등기계달아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고 시작하는 거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거에 가장 상징적인 게 바로 나란말싸미 등기계달아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를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훈민정음 언해본의 서문이에요. 총 108자로 되어 있는
훈민정음을 만드신 목적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건데, 자, 이제 잠깐 다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훈민정음을 만드셨는데 가장 반대를 한 건 누구일 것 같아요? 그딴 걸 왜 만들어? 라고 말을 하는 집단은 크게 둘이에요. 하나는 뭐냐? 첫 번째 집단은 일단은 양반들. 두 번째 집단은 명나라. 이 둘이 반대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럼 왜 반대를 했겠느냐? 얘네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감히 니네 걸 만들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자기네 나라 글을 만들어? 말도 안 돼. 그래서 얘네는 반발을 한 거야. 그 양반들은요? 왜 반발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잠깐 다른 얘기 할게요. 보세요. 유럽에서 15세기, 16세기 그때쯤에 세계사에 관심 있는 학생은 알 수도 있어요. 종교 개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종교 개혁이라는 게 뭐냐? 기독교가 있어요. 그리스도, 크리스찬, 다 크리스찬이잖아.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이잖아요. 처음에 기독교를 누가 만드셨느냐? 이제 하느님도 계시지만 예수님이 막 이러저러한 일을 하시면서 확실하게 만드신 게 기독교잖아요. 그게 서기 AD, 그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로마 제국 때거든요. 200년, 300년 그 언저리. 나중에 쭉 이어지다가 여기서의 가장 높으신 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교황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 안에서 교황의 말을 혹은 하느님의 말을 널리 전파하는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분들을 우리가 신부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님이나 신부님이나 역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뭐죠?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구약, 신약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때 당시 중세시대 때는요 어떤 나라 말로 써있냐면 라틴어로 써있습니다. 근데 이미 로마 제국은 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라틴어는 죽은 언어야. 쓰지 않는 언어예요. 근데 성경은 뭘로 돼 있어요? 라틴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백성이나 시민들이 이거 성경이 궁금한데 아니면 이때 하느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가 궁금하면 이거를 읽어보면 되는데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신부님들한테 부탁을 해요. 신부님 이거 좀 읽어주세요. 왜? 신부님들은 이걸 할 줄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글자 아니면 언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권력이고요 권위예요. 생각해봐. 여러분들은 글을 읽을 줄 몰라요. 나만 안다고 치자고. 그러면 여러분들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우위에 쓸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서 야 여기 중요한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넌 하지 마. 내가 설령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다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교과서가 없고 나만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나 편한 대로 막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니네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니네가 말을 안 들어. 나 수업 안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해야 돼요. 제발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글자, 언어, 문자 체계는요. 권력이자 권위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독일의 루터 목사, 신부님이 있었거든요. 루터가 무슨 얘기냐면 아니 왜 신부들만 라틴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 우리도 막 읽으면 안 돼? 루터는 신부였거든요. 근데 루터가 어떻게 했냐면 나는 이거를 우리 독일 민족을 위해서 독일어로 번역을 할 거야. 그래서 읽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할 거야. 했더니 당연히 이쪽에서는 뭐래요? 너 하지마. 너 그거 하지마. 하면 큰일 난다. 하면 너 우리가 혼내줄 거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파문을 하고요. 근데 그래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야. 그 시점에서 유럽이 둘로 쪼개져요. 이쪽에 힘을 실어주는 나라가 있고요. 이쪽에 힘을 실어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판 싸워요. 몇십 년을 싸우다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교황이 알았어. 니네 해. 니네 편한 대로 해. 니네 허락할게. 그래서 이쪽을 신교라고 하고 이쪽을
구교라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도 갈등은 계속 생기는데 봉합은 해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교가 바로 뭐죠? 이게 개신교예요.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뭐죠? 이게 천주교예요. 카톨릭, 성당, 교회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된 발단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요겁니다.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뭔가 비슷하죠? 왜 반대하죠? 한문은 양반들이 가진 권위이자 권력이자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풀어준다?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노비들이 똑똑해진다 정도가 아니고요. 굳이 양반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 세상을 읽을 수 있게 된다고. 하다못해 내가 공지를 올려. 여기다가 하나 공지를 올려. 그럼 이거는 한문이면 나만 읽을 수 있어. 근데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한글로 여기 훈민정음으로 올라가. 그럼 다들 보고서 직접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극구 반대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또 봐요. 이쪽은 지우고요. 그런 역할을 그래서 반대를 한 건데, 그러면 봐봐. 이 훈민정음을 누가 만들었다고? 누가 만들었죠? 우리의 빛나는 세종대왕님이 만드셨죠. 왕은 누구죠? 양반들의 정점이에요. 생각해봐. 왕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글을 읽거나 안 읽거나 신경 쓸 가치도 없는 겁니다. 왜? 그거를 읽게 해준다고 해서 백성들이 고마워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양반들의 입장이나 명나라 입장에서는 이거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구나 조선 초기야. 아직 안정도 안 됐잖아. 심각하게는 얘네가 반정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쿠데타.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켜. 너 꺼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걸고 만든 게 바로 훈민정음이에요. 그럼 왜 만들었느냐? 왜 만들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왜 만들어요? 정말로 자, 이런 마음에서 만든 게 바로 훈민정음이에요. 백성들이 정말로 편해졌으면 좋겠다.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해서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이거를 애민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처음에는요, 물론 발전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발전은 아니야. 대왕님이 볼 때 얘가 자기 이름도 못 읽어요. 자기 이름이 뭔지도 쓸 줄도 몰라. 그리고 지난번에 안구 읽고 할 때 이야기했잖아. 왜 자축인묘 진사오미라고 시간을 정하죠? 백성들은 글자를 못 읽어요. 참 어때? 지금 뭐 2시야. 이것도 못 읽어요? 못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그리는 거야. 이게 그려져 있어. 그럼 몇 시예요? 11시부터 새벽 1시. G예요, G. 이상하지만 G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백성들이 이해를 하잖아? 되게 불편하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볼 때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야, 얘는 왜 자기 이름도 못 쓰지? 얘가 집에 간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나 학교 갔다 올게, 그 정도 메모도 못 남겨놓잖아?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훈민정음인 거예요. 물론 우리만의 것을 만들겠다는 생각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생각해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한다고 해서 세종대왕님한테 뭔가 생기는 거 없죠. 개인 만족? 아니야. 오히려 이런 걸 만들었더니 반발이 매우 심하고 그따운 걸 왜 합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이 애민정신이라고 간단하게 네 글자를 쓸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애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자리와 목숨과 나라의 운명을 걸고서 만든 게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는 한글을 쓸 때는요, 요 마음을 이해해 줘야 돼. 이때만 마음속에 가졌던 마음이 아직도 지금 우리한테 전해지는 거잖아. 생각해봐. 우리 지금 훈민정음 없으면 이거 문자 보낼 때도 힘듭니다. 답할 때 힘들어요. 너무 귀찮을 거야.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물론 그런 걸 생각하고 만드신 건 아니겠지만
아직도 영향을 받거든요. 아마 향후 적어도 500년은 더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애민정신이라고 하는 거에 담긴 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니네나 나 같은 일반인의 생각에서는요, 상상 못합니다. 이거 거들떠 안 봐도 세종대왕님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왜? 왕이잖아요. 백성들이 죽든 말든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위치의 왕이잖아요. 그 많은 그 반론을, 반발을 무릅쓰고 기어이 만들어내신 게 이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거에 더해서 아까 요거 얘기했잖아. 자주정신도 여러분들이 읽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서문에는요, 요런 얘기도 있고요, 요런 얘기도 있어요.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면, 진정 백성을 사랑하니까 만들어준 거야. 앙부일구도 그래요. 물기도 그렇고 백성들이 좀 더 정확히 시간을 읽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들어주신 게 바로 앙부일구, 물시계 이런 겁니다. 그 정도 이해하고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끝낼 거예요. 이제 훈민정음을 만드시긴 했는데 예전 훈민정음 모습 한번 설명하고 오늘 끝냅시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거야. 잘 보세요. 지금 얘기도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 훈민정음은요, 자음이 17자, 그리고 모음은 총 11자, 그리고 원리에 의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원리가 뭐냐? 모양을 본따서 혹은 거기다 획을 하나씩 더해서 혹은 합쳐서 이런 원리로 직접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자음의 기본자 5개는 이거예요. 그럼 이 5개는 요 원리로 만드신 거란 말이야. 보여줄게요. 보여주도록 합시다. 사람이에요. 눈이고요. 이. 잘 봐. 한번 해보더라. 여러분들 지금 나 웬만한 집에 혼자 있죠? 그러니까 소리 내도 관계없지, 소리 내도 어색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겠죠? 그럼 다 같이 이거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각 해봐요. 각. 따라하고 있겠지? 각. 하고 혀와 입술 모두 다 고정을 상태에서 숨을 쉬어봐요. 각. 숨 쉬어봐, 숨. 진짜 숨 쉬어봐요. 각. 아마 숨 못 쉬어야 돼. 숨 못 쉬어야 돼요. 숨 쉬면 잘못 발음하는 거야. 각. 보이냐? 이거 어떻게 보여주지? 각. 혀 보입니까? 각. 숨을 못 쉬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발음을 내가 너네 시키는 거는요, 이 발음을 정확히 하려면 받침으로 부르는 게 제일 좋거든요. 내가 각 이렇게 발음을 하면, 잘 봐. 우리 혀가 이렇게 있어요. 안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각 하게 되면 우리의 혀가 어떻게 되느냐? 빨간색으로 볼까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래서 목구멍을 틀어 막는다고. 틀어 막습니다. 틀어 막아서 숨이 이렇게 가지 않아요. 숨이 통과를 못해. 물론 코를 통해 나갈 수도 있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할 거야. 요거는 코를 통해 소리가 안 나가거든요. 본능적으로 코도 막혀. 그러니까 코로 공기를 보낼 생각을 못해요. 근데 여기를 막았지.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 게 맞는 거야. 대왕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생각을 하다가 발음을 계속 해보다 보니 가만 보니까 혀가 목구멍을 틀어 막으면서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기억이죠? 그게 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 해봐. 난 해봐요. 난 해보면 난이란 발음을 해보게 되면 난 하면 혀가 여기 뒤에 붙는 게 느껴질 거야. 난, 이 뒤에. 그래서 약간 니은 같죠? 그래서 니은 모양이 요겁니다. 미음은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입술 미음. 그래서 미음. 시옷은 삿 해봐요. 삿. 나오죠? 혀가 나오잖아. 요 사이에 혀가 있다 그래서 시옷 모양이 시옷. 이응은 목구멍, 이응.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붙이셨냐면
얘는 혀가 목구멍을 틀어막지만 어금니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어금니 소리. 얘는 혀가 이 뒤에 붙죠? 그래서 혓소리. 얘는 입술 소리. 얘는 이 사이에 나가잖아. 그래서 입소리. 얘는 목소리. 이제 뭐 하면 되냐면 획 하나씩 그읍시다. 어떻게 그어요? 하나씩 더 그읍시다. 필요한 거는 하나씩 더 그읍시다. 옆으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도 대왕님 생각할 때 분명히 같은 위치인데 표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몇 개를 더 붙여요. 여기는 이거, 여기는 이거, 여기는 이거. 그래서 이게 모두 몇 개죠? 이게 17자. 자, 모음이요. 모음까지 하면 시계 딱 되겠네. 모음은 좀 빨리 할게요. 모음도 본따요. 하늘, 땅, 사람. 하늘과 땅을 합쳐서, 하늘과 사람을 합쳐서, 하늘과 얘네들을 합쳐서, 그래서 모두 몇 개? 11개. 이거 지금 요거죠? 아직도 쓰지? 그래서 이게 이거랑 이거 조합을 했더니 정말 수만 자의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안 쓰는 거 뭐 있죠? 이거 안 쓰고요, 이거 안 쓰고요, 이거 안 쓰고요, 이거 안 써요. 28자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건 24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 다 쓰고 있는 거야. 그동안 사라진 게 많지 않습니다. 600년 동안에 고작 4개 사라졌는데 기가 막히죠? 자, 또 하나. 이거 어떻게 읽으냐면 이응과로 하면 돼요. 이거는요, 영어에서 발음하면 돼.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요 발음하면 되고요. 이거는 아 발음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니네 381쪽에 있는 거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읽어볼 건데 나라 말씀이 등기게 따라 서로 성맞지 아니할 수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 아직은 어색하겠지만 편해지면 금방 읽고요.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게 바로 고작 28자 가지고.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 왜 이렇게 효율적인 걸 만들려고 했냐면요. 많으면 안 돼요. 많으면 백성들이 고생해. 최저로 줄인 게 28자예요. 선생님 그러면 다 되나요? 다 돼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도 돼. 3개를 합쳐 쓸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여기서도 요것도 있고요. 이렇게 합칠 수도 있죠.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한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의 자음과 모음을 활용해서 이런 글자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실제로 발음할 수는 없지. 부자절 뭐 이런 거겠지만 이거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훈민정음. 이거 자세한 얘기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니네 다음 시간에 다시 읽어오세요. 오늘은 기본적인 얘기 다 했으니까 복습을 하면 좋겠는데 이거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는요 복습 좀 하세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거는 알아두면 다 좋을 거야. 근데 오늘 얘기한 건 다 몰라도 돼. 그냥 대왕님이 이거를 정말로 고생해서 우리를 위해 만들었구나. 그것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목적은 달성되는 거야. 알겠죠?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